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세도정치의 전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교과서 142페이지, 143페이지, 뭐 잘하면 이제 144, 145페이지까지 나갈 수가 있겠네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바로 탕평정치가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정조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죠. 이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정조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정조가 정말 늦은 나이에 낳았었던 아이가 조선의 임금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다음 때 와서 이제 순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조는 당시 외적 세력의 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정조는 또 한 가지 자기가 그동안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개혁 작업 같은 것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정조는 당시에 당대에 나름대로 명망이 있다고 생각되었었던 안동김씨 가문의 바로 김조순이라고 한 사람에게 이제 자기의 자식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들이었었던 세자를 바로 안동김씨 김조순의 딸과 같이 혼인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 노론 시파 계열 쪽에 해당했었던 안동김씨 가문이 바로 순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처를 취하려고 했었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정조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됐었느냐? 글쎄요. 처음에 정조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 궁궐 안에서는 정조의 유일한 정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정순왕후였었어요. 이 정순왕후는 바로 영조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하지만은 사도세자보다도 나이가 어렸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벽파에 해당됐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어린 나이에 순조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 때 바로 왕실의 가장 어른이 바로 이 정순왕후였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정순왕후는 바로 왕을 대신해 가지고서 이른바 수렴청정이라고 왕을 대신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정순왕후는 바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른바 정조 시대 때에 시행됐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을 전부 다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노론 시파 세력을 비롯한 남인, 소론 이런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약 5년에 걸친 통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도 남인 세력 중에서 특히 이제 천주교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겸사겸사 천주교인들도 같이 박해하면서 남인도 전부 다 정계에서 내쫓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정순왕후는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개혁이라고 생각했었겠죠. 이런 식의 작업이 전부 다 끝나게 된 다음에 5년 이후에 드디어 바로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즉 순조가 제대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게 했었어요. 당연히 순조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였었던 정조의 개혁 정책을 원상복구로 했었던 바로 이 정순왕후를 비롯한 노론 벽파 세력들을 그다지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근데 노론 벽파 세력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정조가 순조의 장인으로 만들어줬었던 안동김씨 가문이었어요. 바로 김조순 가문이었었죠. 당연히 이때 당시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 다음부터는 이때 당시에 이 순조는 적극적으로 안동김씨 김조순의 가문을 지지를 해주게 되었었고, 이른바 바로 조선의 왕실은 이제 노론 시파 계열 쪽에 해당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시파 세력들이 바로 정조의 그런 개혁 정신을 이제는 배신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걸 전부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조순이 비록 정조에게 인정받아가지고서 높은 관직을 유지했던 사람으로서 순조의 장인이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김조순 자체의 격조는 그다지 떨어진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나름대로 적당히 해먹는다고 하더라도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심한 욕심을 부리면 그것을 나름대로 견제하는 역할도 많이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었냐면
당시에 김조순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조순의 자식들과 그 친척들은 조선 왕조를 그다지 잘 이끌어 나가지 못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선을 다 해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었지만 조선 왕조에서는 국가의 중앙 통치 지도가 원래 의정부 육조 체제였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의정부 육조 체제를 대신해 가지고서 국정의 최고 기관의 역할을 했었던, 원래는 임시기구였었는데 점차 상설화되어 있었던 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변사였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비변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직들을 특정 세력이 장악을 한다면 그 세력이 조선 왕조의 가장 높은 관직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비변사에는 왕도 같이 참여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왕하고 그 다음에 비변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국정을 논의한다고 했었을 때 왕의 의견이 다른 신하들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왕이 혼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당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은 왕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왕권이 약화가 되겠죠. 근데 비변사의 높은 관직을 이때 당시에 안동 김씨를 비롯해가지고서 몇몇 조선의 성씨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즉 이때 당시 안동 김씨는 바로 비변사의 주요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협조적이었었던 뭐 반남박 씨라든가 뭐 연안 이씨라든가 그 다음에 대구 서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 안동 김씨가 조선 왕조를 거의 엄청나게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대방의 가문을 자기 편으로 전부 다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관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높은 관직은 자기네들이 차지했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인책으로선 정치 자금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치 자금을 안동김씨 가문이 장사를 통해 가지고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치 자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 안동 김씨 가문이 본격적으로 매관 매직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안동 김씨 가문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안동 김씨를 비롯한 여러 세도 정치에 참여했었던 세력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매관 매직 같은 것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심했던 게 안동 김씨긴 했었지만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 왕조는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 바로 김조순이 죽게 되자 그 아들들은 대놓고서 조선을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막 해먹기 시작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처갓집 쪽을 믿었었던 순조, 근데 나중에 가서는 처갓집을 정말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자신의 세자를 이때 당시에 뽑은 다음에 그 세자에게는 이 안동 김씨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의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풍양조 씨 집안을 바로 세자와 같이 결혼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하고서 풍양조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안동 김씨 가문을 견제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아마 효명세자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자가 사실 굉장히 똑똑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뭐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문의 최고봉은 음악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춤과 음악.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효명세자라고 하는 세자는 바로 성리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음악으로서 그 다음에 뭐 춤 이런 것으로서 성리학의 이론을 구현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조선은 성리학 국가입니다. 근데 왕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성리학을 구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감히 왕의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효명세자가 그 정도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안동김씨 가문은 효명세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순조의 기대를 받았었던 세자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바로 국왕에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른바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순조는 이때 당시에
스스로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고난을 세자에게 맡기고 세자가 국가를 대신 통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서 조선 왕조는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자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결과적으로는 대리청정하던 세자가 죽었으니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왕은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서 국정을 처리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꼈던 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왕은 바로 정치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안동김 씨 진짜 밉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다음 때의 왕위 계승은 바로 그 세자의 아들이었었던 바로 이 세손을 조선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서 순조가 돌아가시죠. 그렇게 해서 조선의 왕으로 즉위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헌종입니다. 헌종 같은 경우에는 안동김 씨가 바로 부인 쪽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풍양조 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며느리보다는 시어머니가 좀 더 높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풍양조 씨가 안동김 씨를 많이 이제 압박을 하면서 당시 헌종이 국가를 통치했을 때 당시에는 바로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가 서로 싸우면서 이것을 헌종이 나름대로 이용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작스럽게 이 헌종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문제는 헌종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었던 풍양조씨 가문에서는 이때 당시에 거의 벙쪄버리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정신 차렸었던 안동김 씨가 바로 왕위 후보자를 갑작스럽게 데려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정쟁이 있었던 과정 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반역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물론 반역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바로 이 반역을 저지르려고 생각했었던 세력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생각했었던 왕의 상과 닮은 왕족 중에 한 명을 자기들의 왕으로 내세우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권력자들은 바로 그러한 왕족들을 차례차례 전부 다 제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한 왕족 중에 한 명은 결과적으로는 영모죄에 휘둘리게 돼가지고서 그 본인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머지 어린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은 이때 당시에 반역죄에 휘둘렸다고 보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일단 살려둔 건데 이 아이는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때 당시에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진전머리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스스로 이때 당시에 강화도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나무꾼 역할을 하면서 글 공부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서 이제 그냥 평민으로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대낮같이 바로 군사들이 잔뜩 바로 이 왕족이 머물고 있는 초가집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사람 보고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 이 왕족은 나는 절대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난 절대로 반역을 저질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난 나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문고리 잡고서 이제 막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전하 나오시지요. 무슨 말일까요? 이때 당시에 바로 안동김 씨가 바로 그 나무꾼에 불과했었던 왕족을 갑작스럽게 홀라당 데려와가지고서 조선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보이는 철종입니다. 당연히 안동김 씨가 철종을 데려왔으니 그러니 철종의 왕비는 안동김 씨여야겠죠. 바로 이 철종의 아내가 철종의 왕비가 바로 이 철종의 왕비가 안동김 씨 가문 출신이었었던 철인왕후라고 하는 왕후였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철종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안동김 씨는 그나마 순조 때는 어느 정도 격조라도 있었었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안동김 씨는 그나마 갖고 있었던 격조조차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먹고 그 다음에 조선 왕조를 거의 거덜내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때 당시에 이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와 같은 세도가들은 바로 정치 자금을 이때 당시에 모아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그들은 바로 여기 보다시피 매관 매직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네들 정치 자금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매관 매직 무슨 뜻이냐? 바로 관직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권력자가 됐었던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와 같은 세도가들은 바로
이 지방에 있었던 관직들을 사실상 돈 주고서 판매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고을에 그런 현령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한 3만 냥, 그 다음에 좀 높은 좀 큰 고을의 사또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냥 이렇게 돈 받고 팔았고요. 예를 들면 관찰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10만 냥씩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정치 자금을 사용하면서 바로 관직을 파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제대로 된 관리일 리가 없잖아요. 바로 거기에 곱하기 X배에 해당하는 바로 돈을 뽑아내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간 매직을 통해서 바로 관직을 돈 주고 샀었던 탐관 오리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투자한 돈에 곱하기 X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떻게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좀 이따 곧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4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세도정치. 자, 정조 사후. 동그라미 1번 안동김씨 빈칸에 적혔습니다. 안동김씨 등 왕실 외적 중심의 노론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대표적으로 순조 때는 안동김씨가, 그 다음에 헌종 때는 풍양조씨, 풍양조 적겠습니다. 풍양조. 그 다음에 철종 때는 안동김씨가 3대 60년간에 걸친 그런 세도 정치를 실시를 했었어요. 자, 별표 2개치입니다. 세도 정치의 영향에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세도 가문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비변사. 그리고 국가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서 국가의 군권을 이 세도 가문이 전부 다 갖고 있어야겠죠. 때문에 각 군영, 5군영이 있었죠? 이 5군영을 완전히 이 세도가들이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밑줄칩니다. 비변사와 군영을 장악, 밑줄. 동그라미 2번. 이것 때문에 왕권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동그라미 3번. 정치기강이 문란해집니다. 바로 돈 갖다 바친 사람들에게 관직이 임명해주고 뭐 이런 식의 세상이 진행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렇게 안동김씨라든가 풍양조씨에 의한 세도 가문의 통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했었던 지배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들은 매간 매직을 통해 가지고서 권력을 잡았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매간 매직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었죠. 거기다 플러스 아무리 매간 매직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한 관료주의 국가입니다. 능력을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정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세도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시험은 통과해야지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자식들에게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 시험은 진짜 천재들만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무조건 천재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어떻게 했었느냐? 이들은 이때 당시에 몰래 바로 과거 시험의 문제를 빼돌려 가지고서 자식들에게 막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서 과거 시험 보게 하고 막 이런 식의 부정부패를 막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시험 부정을 되게 많이 치르게 됐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정은 조선시대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부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 경전 전부 다를 온몸에다 다 쓴 다음에 만약에 한참 이제 글을 쓰다가 어떤 부분이 막히면은 바로 몸에 쓰여져 있는 유교 경전의 특정 부분에 살짝 들쳐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뺏겨 쓰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기도 했었어요. 심지어는 컨닝 쪽지가 과거 시험장하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장 바깥쪽으로 어떤 대나무 통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바로 컨닝 시험 유통 장치까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컨닝들이 많이 있기도 했었지만 아예 대놓고서 바로 자식들에게 시험 문제 빼돌려 가지고서 달달 외우게 했었던 바로 세도 가문에 비교해서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다가 또 한 가지, 당연히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양반들은 높은 관직에 못 올라가게 됩니다. 세도 가문에게 돈 못 갖다 바친 양반 가문은 계속해서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아예 관직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몰락 양반들의 숫자들이 많아지게 됐던 것이죠. 왜? 양반들은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서 관직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양반의
관직의 숫자보다도 양반의 숫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나마 있었었던 관직을 바로 특정 세도 가문이 독점을 해버리니 나머지 가문들의 경우에는 관직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들의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세도 정권은 바로 이런 양반들의 불만을 바로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한 바로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친 과거 시험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반들은 그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합격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한 속가 시험 정도까지 그렇게 합격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관직 임명을 거의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서 관직 임명을 대기해서 기다리다가 관직 임명을 기다리다가 죽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랬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양반들은 계속해서 이제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불만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세도 정치의 폐단, 동그라미 1번 과거 시험 부정, 동그라미 2번 매관, 매직, 성행, 동그라미 3번 몰락 양반 수 증가.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삶이 이런 세도 정치 때문에 왜 무너지게 되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탐관오리. 이 탐관오리는 자기네 돈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서부터 빼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빼내야 되는 명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죠. 첫 번째 보면은 바로 조선시대 때의 세금 제도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세금 제도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알다시피 토지세였었던 영정법 1결당 4도 있었었죠. 그 다음에 군역세였었던 균역법, 바로 성인 남자 한 명당 군포 한 필씩, 굳이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결작이라고 하는 1결당 2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산물세라 볼 수 있었던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었죠. 1결당 12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이때 당시에 걷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국가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의 세금 제도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정법이든 대동법이든 둘 다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역법에서도 1결당 2도에 해당되는 결작이라고 하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거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거의 1결당 한 20도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때 당시에 바로 토지세로서 국가에 냈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군정이 있죠. 바로 성인 남자 한 명당 바로 군포를 징수하는 그런 제도인 군정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인 남자 한 명당 군포를 한 필씩 징수하는 균역법이 바로 이 군정에 해당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내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는 세금 제도가 아닙니다. 즉, 고구려의 고구천왕 당시 때 만들어졌었던 진대법을 계승해서 고려시대 때의 흑창, 거다가 의창제도로 발달했었던 조선시대 때에 봄철에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서 가을철에 되돌려 받는 이른바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었죠. 이것은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바로 이 환곡과 관련된 그런 행정을 읽어서 보통 환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됩니다. 왜? 전부 다 문란해졌거든요. 정해진 액수만큼이라도 가져갔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냐면 먼저 전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전정은 탕관오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좀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결당 20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 사또가 된 탕관오리가 보냈었던 아전, 즉 이방이나 호방이 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세금 내는 사람한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지금 세금을 1결당 20도를 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 세금을 서울까지 옮겨가야 되는데 그 운반비는 어떻게 할 건데?
또 하나, 이걸 창고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쥐가 쓸어 먹거나 혹은 창고에서 보관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유실되는 그런 곡식의 양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내는 사람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보충 액수도 네가 내놔야 돼, 뭐 이런 식의 누명을 씌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각종 수수료 같은 거, 보관료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더 걷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추가로 걷었던 그 금액이 원래 세금의 양만큼의 액수를 추가로 더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곱하기 2배에 해당되는 세금을 더 내게 했던 겁니다. 때로는 원래 국가는 백성들이 토지를 개간하면 그 새롭게 개간했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3년간 매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은 재해를 당했었던 토지 혹은 황무지가 됐던 토지에다가는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관리가 중앙정부에게 특정 지역이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정작 그 황무지의 주인한테 가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나오는 수확량을 바로 세금으로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세금을 매겨버린 거죠. 황무지에다가 세금을 매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를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첫 번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군정입니다. 이 군정의 경우에는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시대 때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에 해당하는 성인 남자들에게 바로 군포를 징수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군포를 그렇게만 징수해가지고서는 좀 모자란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죠.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이 썩어서 이제 백골이 나올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징수, 세금 징수를 담당하게 되었었던 바로 호방이라든가 이방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시아버지 안 돌아가셨잖아. 근데 너 왜 세금 안 내? 세금 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은 저 돌아가셨는데라고 하면 거짓말 하지 마, 뒤집은 다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협박을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백골에다가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죠. 두 번째, 황구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는데 얘가 또 남자입니다. 근데 16세 이상에 해당되는 성인 남자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이나 호방은 갑자기 딱 와가지고서 나라의 법이 바뀌었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람에게 까난쟁이 애기가 이거 성인 남자네, 정말 축하해,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른바 황구, 그러니까 노란색 주둥이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은 바로 갓난쟁이 애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갓난쟁이 애기한테도 첨성, 성인 남자로 쳐가지고서 세금을 거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건 여담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더 이상 시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서 세금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갓난쟁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시대 때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죽었어요, 그 해에. 그런데 그 해에 가가지고서 그 갓난쟁이 아기에게 세금 걷는다?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 때 여러분들, 양반들의 경우에는 군포를 보통 안 냈습니다. 바로 양반들이, 사또도 양반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었던 양반들도 양반이었기 때문에 가제가 개편이라고 이때 당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군포를 안 내는 것이 바로 정상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국가가 거둬들여야 하는 일정 양의 바로 군포가 있는데 양반들에게 군포를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만큼 바로 백성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목을 씌우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드디어 이방이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서 군포를 거두려고 했는데 거둘 만한 사람이 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군포를 더 거둬야 되는데 거둘 명목이 없으니까 애기 죽었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방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강아지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강아지가
순놈이네요. 아이고, 귀여운 순놈 강아지가 여기 있네. 자, 순놈이잖아. 세금 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백성들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열받겠죠? 열받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강아지를 봉단에 잡아먹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디어 여러분들 이방이 와가지고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키우던 강아지 어디 갔어? 그 순놈 아주 멋지던데. 자, 순놈 강아지 어디 있어? 얘기하는데 작년 봉단에 잡아먹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다가 세금 매겨야 되는데 세금 매길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써느냐? 아주 일부의 상황이긴 했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선생님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갑자기 바로 왜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때 당시에 뭐 떡 같은 것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쌀,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구공유를 지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바로 절구와 절구공유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절구공유를 딱 보더니 갑자기 바로 이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 아주 멋진 절구공유가 있네. 세금 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세금을 정말 미친 듯이 걷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백성들 살기 힘들겠죠. 당연히 백성들이 살기 힘들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아예 고을을 떠나는 겁니다. 고을을 떠나가지고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전민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방이 와가지고서 그 집에서 바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방은 어떻게 그 세금을 채웠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 친척을 찾아가지고서 야, 네 친척 누구누구가 도망갔어. 그러니까 네가 대신 세금 내.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나중에 이 친척 감당 못하겠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그 친척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습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세금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환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정. 여러분들 정말 환장합니다. 왜냐? 환정은 여러분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백성들에 대한 복지제도였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건너가게 되면서 관청은 중앙정부에게 최소한의 관청 운영비를 제외하고서 모든 바로 곡식들을 중앙정부에게 이송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비율을 점차 관청 운영비의 금액을 점점 많이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지방에 있었던 관성들의 경우에는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관청에서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환곡제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봄철에 빌려주고서 가을철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관청은 적극적으로 이 환곡을 빌려주는 것을 되게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너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환곡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환곡을 강제로 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을철에 받게 되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이자를 관청 운영비에다가 쓰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에 임명됐었던 탐관오리가 그 금액을 전부 다 착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요, 사실은 그렇게 했었던 관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청렴한 관리들이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이때 당시에 백성들한테 환곡을 줬잖아요. 준 게 어딥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도량령을 속여가지고서 환곡을 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통 한 돼, 두 돼라고 하는 그런 단위 아시죠? 예를 들면, 요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한 돼를 측정하는 바가지 있죠? 이것을 가지고서 봄철에 관청에서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줄 때는 한 돼, 두 돼, 세 돼 이렇게 해가지고서 빌려줍니다. 근데 가을철에는요, 한 돼를 측정하는 바가지를 이 정도로 크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서 한 돼, 두 돼, 세 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쌀을 바로 관청에서 받아가지고서 갚은 것으로 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했었던 관리들은 그나마
양심적인 관리들이었습니다. 양심적인 탄관 오리들이었어요. 왜요? 바로 곡식을 주기라도 했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반백이라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봄철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줄 때 반은 쌀이고 반은 쌀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바로 모래를 섞어버립니다. 혹은 겨를 섞어버려요. 여러분들 겨나 모래를 먹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서는 가을철에 받을 때는 바로 온전한 쌀로서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었던 그 사람도 관리도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 쌀을 주기라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심한 경우에는 봄철에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줬다고 치고 서류를 조작한 다음에 가을철에 백성들에게 서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 봐봐, 이 서류에 의하면 네가 봄철에 바로 쌀을 빌려갔잖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백성들을 겁박을 줘가지고서 그들에게서부터 바로 이제 환국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종의 서류 조작, 허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서 백성들을 괴롭혔었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백성들이 말 그대로 끓는 물에 빠진 상태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못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정의 문란에서는요, 첫 번째 발표 하나, 삼정, 국가재정의 기본인 토지세, 빈칸 적겠습니다. 전정, 그 다음에 군포, 군정입니다. 그 다음에 환곡, 환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세금으로 거두는 그런 행정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삼정의 문란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로 관리들의 세금 착복을 하거나 빈칸 적겠습니다. 수령과 아전들의 극심한 수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별표 2개. 먼저 전정에서는요, 법에 의한 액수 외의 각종 빈칸 적겠습니다. 부가세, 이걸 징수했고요. 동감 1번, 동감 2번, 장부를 조작합니다. 동감 2번, 동감 3번. 빈칸을 적겠습니다. 황무지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최대한 뜯어내려고 했었고요. 근데 군포에서는요, 군역 대상자에게 징수하였던 빈칸을 적겠습니다. 군포를 다른 이들에게도 징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백골징포, 첫 번째, 그 다음에 동감 2번, 동감 2번, 황구첨정, 동감이 3번, 족징, 동감이 4번, 인징. 자, 환정의 경우에는요, 원래 빈민구제를 위한 빈칸을 적겠습니다. 곡식 대여제도로서 가을철에 10분의 1의 이자와 원곡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었는데, 그런데 관정 경비 마련과 탄간오리의 세금 착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이자 놀이를 하기 위한 고리대, 빈칸에 적혔습니다. 고리대 구실을 이 환곡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백이라든가 허리와 같은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게 가장 심했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는 바보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살기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느냐? 물론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미 영조, 정조 이것보다 훨씬 전에서부터 있었던 얘기긴 한데 바로 지방에서부터 이런 식의 탄간오리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탄간오리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른바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암행어사를 파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잡아내서 그래서 혼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령 후보자를 뽑아가지고서 그 자리에 임명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세도가들은 그렇게 해서 암행어사들이 지방에 있는 탐관오리를 없애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아했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새로운 관직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암행어사가 와가지고서 잘라냈었던 탐관오리보다도 세도가에게 더 많은 돈을 내고서 더 많은 금액을 백성들에게서부터 걷어가려고 했었던 또 다른 탐관오리가 들어오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거기다 플러스 이 암행어사조차도 탐관오리들과 결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그 암행어사를 감시하는 또 다른 암행어사까지 또 파견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그 사람도 또 타락을 하면 또 다른 암행어사 더 파견할 겁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렇게 암행어사만 파견하는데 이 암행어사조차도 제대로 지방에 있었던 그런 탐관 오리들을 적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말 그대로 대책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경우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2개. 삼정의 문란의 영향 학습지 6페이지입니다. 자, 각 지역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감시했으나 역부족이었었다. 자,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가지고서 첫 번째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로 관리들에게 뜯어먹히는 것을, 이렇게 세금 많이 뜯어먹히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서 그냥 떠돌아다니긴 했었는데, 떠돌아다니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화전민이 됩니다. 즉 화전민은 바로 뭐냐면 산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서 산에다가 불을 질러요. 좀 평평한 데에다가 불을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런 땅에 까맣게 재가 다 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었던 그 재를 거름 삼아서 바로 곡식을 키웁니다. 곡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키우고 그 다음에 1, 2년 정도 지나면은 거름길을 다 빨아먹어가지고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서 또 산이라든가 뭐 들 이런 데를 불태우고서 거기에서 또 농사를 짓는 이른바 화전민과 같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외에도 각종 도적들이 들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백성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정치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바로 그때 당시에 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 불행은 겹쳐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필이면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받았을 때 이른바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소빙하기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 기온이 전반적으로 몇 도씩 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뭐 가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당연히 가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바로 탐관 오리들에게 곡식 같은 것을 많이 뜯기게 되다 보니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겠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게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됐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미 세도정치 시기 때에 1, 2차 아편전쟁이 터져요. 그래가지고서 청나라가 수도가 함락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조선은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청나라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청나라가 나중에 우리를 보호해줄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인식도 갖고 있었었는데 그 청나라가 털려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양 선박이 조선에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었는데 문제는 진짜 서양 선박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양이 희한하게 생긴 배들이 막 조선의 해안가에 등장해가지고서 조선에게 계속해서 통상을 요구를 하게 돼요. 바로 이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배를 이끌어서 우리는 이양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당연히 이때 당시에 조선 전체적으로는 이 이양선이 통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양선은 통상을 요구하다가 그냥 지쳐서 집에 가버렸거든요. 하지만은 그것을 봤었던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민심의 동요에서는 동감 1번 자연재해와 동감 2번 전염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동감 3번 서양 선박 혹은 이양선이라고도 합니다. 이양선에 출연이 있게 됐었어요. 사회의 불안이 되게 커지게 됐었고 위기의식도 고조가 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러시아가 조선과 최초 접경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그런 관리가 조정에게 편지를 보내요. 지금 현재 머리가 노랗고 그 다음에 얼굴이 하얗고 좀 키가 큰 애들이 이상한 총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서 국경선 근처에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서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요구를 이때 당시에 세도정부에게 바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문제는 세도정부는 거기에 대한 답변 전혀 하질 않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세도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당연히 백성들이 그런 정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국가적으로 예언 사상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조선 왕조가 성립된 다음에 드디어 4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년째가 다가옵니다.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먼 옛날 후삼국 시절 때의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설을 갖고 왔었죠. 예언 사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후 통일신라가 끝난 다음에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약 500년에 걸쳐가지고서 왕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 이후에는 바로 서울 지역,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한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500년 동안 국가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도 예언을 했었어요.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계룡산 밑으로 해가지고서 그 지역에다 수도를 세우면서 정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었답니다. 근데 진짜 조선 왕조가 500년의 시간 이후에 망하잖아요. 이때는 실제로 여러분들 거의 400년이 넘고서 500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백성들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조선 왕조 빨리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른바 조선 왕조가 곧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세기말적인 바로 이야기가 되게 많이 퍼지게 됩니다. 먼저 예언사상에서는 별표 1개 반 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망하고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합니다. 후천개벽. 이건 너무 막연한 사상이긴 한데요. 후천, 뒤에 오는 세상은 개벽, 크게 변할 것이다 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정감록, 바로 그 예언 사상이 조선 왕조가 멸망을 해서 뒤의 상황을 예언하는 바로 예언 책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막 떠돌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감록이 퍼지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할 리는 없겠죠. 하지만 백성들은 정감록을 열심히 탐독합니다. 왜? 그만큼 조선 왕조가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었으니까요. 자,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선 왕조가 통틀어 가지고서 바로 스님들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엄청난 억압을 한 것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불교를 숭상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의 상당수가 유교를 적극적으로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로 불교를 숭상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교 쪽에서도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미륵신앙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시여 지금 당장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세요. 뭐 이런 사상이 이때 당시에 퍼지게 된 겁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미륵신앙의 유행. 이렇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의 수탈을 받았었던 백성들은 바보같이 그냥 수탈만 당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수 없겠죠. 소극적인 저항과 적극적인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저항에선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바로 도망가죠. 여기 보이는 족증, 인증, 도망가니까 그 친척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에게 대신 세금을 징수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도망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동네에서 나름대로 좀 연장자, 그 다음에 좀 어르신 뭐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관청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부탁을 합니다. 바로 제발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호소를 하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일컬어서 농민의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소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탐관오리가 농민들이 제발 세금 좀 덜 걷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들어줍니까?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그 동네에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 같은 곳에 가가지고서 한밤중에 몰래 벽서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벽에다가
바로 사또를 욕하는, 지방관을 욕하는 글 같은 걸 막 써놓습니다. 혹은 사또의 비리 같은 것을 밝히는 글 같은 걸 막 써가지고서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딱 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난 무서워가지고서 지방관 됐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탐관 우리들 지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벽 썼었던 사람들 전부 다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혼내주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탐관오리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은 견디기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관청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아가 있으면 관아 뒤편에는 사또가 가족들과 같이 머무르는 일종의 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또의 숙소라 볼 수 있겠죠. 그곳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숙소 뒤편 쪽에 있는 뒷동산 있죠. 이 뒷동산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또를 향해 가지고서 마을 사람 전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 사또 XX 같은 자식아,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당연히 사또 화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부하 병사들을 시켜가지고서 그놈들 잡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보같이 거기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싹 하고 흩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또는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잡아내는 경우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사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또를 향해 가지고서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고 우리는 바로 산호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또가 탐관오리가 정신 못 차리고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백성들이 제대로 나서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거화라고 해가지고서 백성들 주모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바로 관청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백성들에게서부터 바로 세금을 걷는 데에 앞장섰던 향리 같은 사람들 뭐 죽이거나 혼내주거나 하고 사또는 불러다 놓고서 무릎 꿇친 다음에 막 욕을 했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관청에 있었던 많은 세금들을 싹 다 털어가는 그런 식의 바로 거와 같은 일종의 농민 봉기 같은 것을 실제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가가지고서는 양반과 그 다음에 왕족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이용해 가지고서 지방에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바로 자기네들의 땅을 넓히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땅을 많이 넓혔어요. 그리고 그 넓힌 땅에서 나왔던 수확물을 가지고서 시장에 가서 갖다 판 다음에 거기서 받았었던 그 돈을 가지고서 일반 백성들에게서부터 일반 백성들에게서부터 토지를 더 삽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일반 평민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 양보다도 양반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 양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반 지주들이야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양반 지주들이 바로 백성들에게서부터 걷어들였었던 소장료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직접 가가지고서 농사 짓는 경우도 일부 있긴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양반이 자기 소유의 모든 토지를 직접 가서 농사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면 그 양반에게 그 토지를 빌려가지고서 농사 짓는 일반 백성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양반에게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을 소장료로 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양반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세금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 내 땅을 빌려가지고서 농사 지으려고 한다면 이 땅에 매겨진 세금도 네가 다 같이 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와가지고서 그 사람을 소장료를 받고 그 다음에 세금도 그 사람들이 내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게 했던 겁니다. 소작인들 짜증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침탈을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소장료의 비율을 더 많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당시 소작인들이 단체로 바로 항조라고 해서 이 소장료를 양반 지주들에게 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두 명이 저항을 하면 양반 지주들은 그 사람을 쫓아낼 수는 있겠지만 양반 지주의 모든 소작인들이 다 뭉쳐가지고서 그 양반 지주에게 저항을 하면 그 양반 지주는 할 말이 없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느냐, 양반 지주는 그것 때문에 밀려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서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소작인들과 싸우는 것이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의 경우에는
수확량의 2분의 1이 아니라 특정 금액, 일종의 정액제입니다. 특정 금액만 내면 와가지고서 바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양반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실제로 해주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일종의 항조와 같은, 이건 이제 관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었던 농민들의 움직임이 아니었었죠. 근데 이거 말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세금의 경우에는 관청에 대해서 바로 배째라식으로 그냥 이제 세금 안 내버리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세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관청에게 나 배째, 나 세금 안 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관청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배째버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세금 안 내겠다고 배째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관청은 백성들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들을 전부 다 진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른바 점차 적극적인 농민봉기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에다 별표 1개 반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농민들의 한 거, 별표 1개 반, 저항, 동그라미 1번, 소청, 관청의 호소, 동그라미 2번 빈칸 적겠습니다. 벽서, 몰래 벽서를 작성하고, 동그라미 3번 산호, 산 위에서 큰 소리로 항의한다든가, 동그라미 4번 거화, 바로 횃불을 들고서 관청이나 지주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항조, 소작료 납부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그라미 6번 거세,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점차 적극적인 농민봉기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순조 때에 터졌었던 이른바 홍경래의 난이라는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이 홍경래의 난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함경도 출신의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네들 뭐 과거 시험 여러 번 쳐봤자 관직을 얻지도 못했던 겁니다. 왜? 세조정부가 계속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거기다 또 한 가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함경도 지역을 비롯한 이른바 삼북지방, 뭐 평안도라든가 뭐 함경도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평안도라든가 함경도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바로 조선 왕실의 차별 대우가 되게 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서 평안도나 함경도 뭐 이런 쪽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고위관직에 올라갔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홍경래는 바로 이러한 몰락 양반들의 불만들을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내세워가지고서 반란을 모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당시에 조선 후기 때쯤에는 이른바 신흥 상인들이 신흥 상공업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조선 후기에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물이 많아지고, 농업 생산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서로 사고 파는 과정 중에서 상업도 발달하고 공업도 발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과정 중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상공업 세력들이 있었었는데, 이들을 정부가 제대로 잘 보호해주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이때 당시에 신흥 상공업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서 조선 쪽에는 원래 중국에게 바로 조공 물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광산마저도 개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나 명나라나 마찬가지였었죠. 전 세계 은의 블랙홀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은경제가 되게 활성화됐었거든요. 조선도 당연히 중국과 같이 거래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바로 중국에서부터 여러 가지 선진 문물 같은 것을 수용하려고 한다면 은을 갖다 줬어야 됐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캐지 않았었던 조선의 은을 열심히 캐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관리들이 은이 어디 박혀있는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일부 자본가들에게 이제 그 광산 개발을 맡겨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른바 광산 개발을 하게 됐었는데, 당시에 농촌에서부터 조금 나가게 됐었던 일반 백성들이 광산으로 몰려가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서 광산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한 광산당 1000명씩 있던가 이렇게 했었을 때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다지 편안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 많이 있었던 과정 중에서 홍경래가 이들을 꼬드게 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바로 이 홍경래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세도 정치의 부패, 동그라미 2번 평안도 지역 차별에 대한 반발로 몰락 양반 홍경래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적혔습니다. 홍경래. 그 다음에 다시 넘버링 합니다. 동감 1번 신흥 상공업 세력이 참여하고, 동감이 2번 광산 노동자, 동감이 3번 영세 농들도 같이 가세해서 5,000명이 넘는 군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정부군에 대항해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북쪽, 우리나라 최정의 군대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북쪽 지역을 휩쓸고, 심지어는 빈칸이 적혔습니다. 청천강 이북까지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밑줄 쫙 칩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정주성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중광군과 대판 싸웠다가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바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홍경래가 잡히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아니면 실제 도망가서 영원히 역사 속에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후에 제2의 홍경래를 자처했었던 농민반란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었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이 홍경래 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 농민봉기가 홍경래 난을 본따가지고서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됐었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철종의 시대가 왔을 때는 바로 극을 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1862년 바로 임술년에 진주 지역에 있었던 바로 군사령관이었었던 이제 백낙신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서부터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거두려고 그랬다가 진주 지역에 있었던 백성 수만 명이 떼거지로 거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관청으로 쳐들어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관리를 무릎 꿇리게 만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전국적으로 장시, 자 여러분들 장시 거꾸로 하면 뭐라고 하죠? 바로 시장이라고 하죠. 장시가 시장입니다. 장시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었거든요. 한 1000개 정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3일 만에 한 번씩 열리거나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3일장이나 5일장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장시와 장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보부상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진주 지역에서 이렇게 한번 딱 난리가 일어나게 되자 이 소문은 이런 장시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했었던 삼남지방, 즉 호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에선 이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네들도 다 같이 한번 들고 일어나겠다고 대대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까지도 농민봉기가 쫙 하고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바로 농민봉기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농민봉기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태를 이때 당시에 이 안동 김씨가 도무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지금까지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 역할만 했었던 왕, 이 철종이 갑자기 중앙정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안동 김씨를 잠깐 권력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백성들의 바로 어려움을 듣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철종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들은 다음에 관리적인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바로 백성들이 진짜 불만이 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뭐겠어요? 바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었겠죠. 때문에 바로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죠. 백성들이요, 이 철종을 믿어라. 나는 그대들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 정말 착해요. 그 호소를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그렇게 나서가지고서 뭐가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었던 농민봉기가 삼정이정청을 만들어서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나오게 되자 거짓말처럼 싹 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삼정이정청을 사실상 운영해가지고서 백성들의 불만 같은 것을 바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도가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세도가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책이 안 서가지고서 철종에 얘기했었던 삼정이정청을 만드는 것에 동의를 했던 것이긴 하지만 백성들이 바로 반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아요. 농민봉기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못하러 삼정의 분란을 해결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런 명목으로 인해서 삼정이정청에서 시행했던 개혁은 사실상 아주 지역적인 문제만 해결할 뿐 실질적으로 삼정의 문란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사실상 바로 중앙정부에게 뒤통수 맞은 격이 돼버렸죠. 근데 문제 뭐냐? 갑작스럽게 철종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안동김 씨가 정신 못 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풍양조 씨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때 당시에 똑똑하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왕족 중에 한 명인 흥선군 이하응이라고 한 사람을 조선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을 바로 조선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종이라고 하는 분이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개, 임술농민봉기 1862년입니다. 자, 먼저 동감 1번 단성과 빈칸에 적혔습니다. 진주에서 봉기가 시작되었었고요. 삼정의 문란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감이 2번 전국을 확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동감이 3번 정부는 무슨 관청을 세웠었죠? 바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세우게 됩니다. 동감이 3번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삼정이정청, 설종,을 설치 이렇게 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었었으나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바로 이때 바로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요. 바로 이 임술 농민 봉기는 임술년에 일어났었던 조선에 있었던 모든 농민 봉기를 다 통틀어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시작을 알렸었던 임술 농민 봉기의 시작이 바로 진주 농민 봉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